송버릇씨, 나랑 똑같잖아. 30년 만에 친구 장례식장을 찾은 영수는 빈소 입구에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상주 완장을 찬 젊은 여자가 국화꽃 리본을 만지고 있었거든요. 삐뚤어진 걸 못 참아 기어이 반듯하게 펴는 그 손놀림. 그건 30년 전 영순이 밤새 재봉틀을 돌릴 때마다 하던 강박적인 버릇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던 거예요. 조문 오셨습니까? 그 목소리조차 멀어졌습니다. 영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손버릇만 닮은 게 아니었거든요. 전광판 상주 명단에 적힌 그 이름. 그건 30년 전 영순이 버렸던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도대체 죽은 친구는 내가 버린 딸을 키운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선생님의 소중한 공간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시장통 국밥집 주방 구석에서 멸치똥을 따고 있었습니다. 손톱 밑이 까맣게 물들고 비릿한 멸치 냄새가 앞치마에 푹 배어들 때쯤이었죠. 주머니 속 전화기가 지잉하고 울렸습니다. 고무장갑을 벗을 새도 없이 화면을 훔쳐보는데 거기에 뜬 이름에 심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더군요. 부고 고 이미경님 30년. 강산이 3번이나 변할 동안 연락 한 번 닿지 않았던 내 친구 미경이 살아있다는 소식보다 죽었다는 소식을 먼저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는 멍하니 서서 그 짧은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국밥집 사장님이 아줌마, 뭐해요? 육수 넘치잖아요. 하고 소리치기 전까지 말이죠.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국자를 젓는 내내 가슴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거길 가겠습니까? 30년 전 그 모진 짓을 하고 도망치듯 연락을 끊어버린 죄인인데. 하지만 사람이 가는데 마지막 인사는 해야 하지 않겠나. 그 생각 하나가 내 발목을 잡더군요. 결국 점심 장사가 끝나자마자 사장님께 조퇴를 청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장롱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옷가지라곤 시장에서 산 헐렁한 몸빼바지와 티셔츠 몇 장이 전부인 장롱 구석에 10년도 더 된 검은 재킷 하나가 걸려 있었거든요. 꺼내보니 퀴퀴한 조명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탈탈 털어보고 섬유 탈취제를 뿌려봐도 그 묵은 가난의 냄새는 좀처럼 빠지질 않더군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참 초라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얼굴엔 고생한 주름이 자글자글한데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처럼 어색한 검은 정장이라니. 미경아, 나 같은 게 가도 되겠니? 혼잣말을 삼키며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대학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는 번쩍거리는 검은 세단들이 젤비하더군요. 외제차들 사이를 지나가는데 자꾸만 내 낡은 구두코가 눈에 밟혔습니다. 굽이 다 닳아 비스듬해진 싸구려 구두. 나는 행여 누가 볼세라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화려한 근조 화환들이 거대한 성벽처럼 늘어서 있었습니다. 회장, 그룹 대표이사. 미경이 참 잘 살았구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안도감이 들면서도 그 화려함이 나를 또 주눅 들게 했습니다. 저 꽃 하나 값도 안 되는 내 인생이 부끄러워서 회전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죠.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꼬깃꼬깃한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오면서 은행에 들러 찾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남들에겐 밥 한 끼 값이겠지만 나한텐 며칠 밤을 새워 비린내 나는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 봉투에 넣으면서도 손이 떨리더군요. 미경아, 미안하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정말 미안하다. 조문이세요? 빈소는 3층입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말끔한 양복을 입은 직원이 다가와 안내했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구라고 해도 될까?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한 내가 친구라고 말해도 되는 걸까? 아니, 친구가 아니라 가해자지. 버리고 도망친 죄인이지. 아, 네. 감사합니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도망치듯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3층 빈소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 거울 속 초라한 내가 나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죄인 주제에 어딜 가냐고 당장 돌아가라고 소리치는 것만 같았죠. 띵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에 섞여 훅 끼쳐오는 향 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구슬픈 흐느낌 소리. 엘리베이터 문틈 사이로 빈소 안내 전광판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전광판에 내가 평생 잊고 살려 했던 이름이 떠 있을 줄은. 3층 빈소 입구. 디지털 전광판 속에서 미경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친구는 30년 세월이 무색하게 참 곱더군요. 내 얼굴은 세월에 쓸려 주름투성이인데 미경이는 사진 속에서조차 단정하고 고요했습니다. 미경아, 편안하니? 나왔다. 못난 친구 영순이 왔다. 속으로 묻으며 고개를 숙이려던 찰나였습니다. 사진 옆에 뜬 유가족 명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 장녀 김지수, 그리고 사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목구멍이 꽉 잠긴 느낌이었죠. 지수, 김지수, 흔한 이름입니다. 대한민국에 김지수란 이름 가진 여자가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그냥 동명이인일 거라고, 우연일 뿐이라고 애써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전광판 바로 아래 사람 키보다 큰 거대한 조화가 내 눈을 찔렀습니다. 국화꽃 사이로 늘어진 리본에 적힌 검은 글씨. 보육원장 외일동.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핑 돌더군요. 30년 전 장맛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 밤. 내가 핏덩이를 포대기에 싸서 도망치듯 두고 왔던 곳. 바로 그 보육원 이름이었습니다. 우연? 이렇게 정교한 우연이 세상에 있을까요?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차가운 대리석 벽을 짚었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그때 내 옆을 지나가던 조문객들의 대화가 귀에 꽂혔습니다. 미경이 참 대단하지. 봉사 다니다가 그 보육원에서 애 데려와 키웠대. 그러게 말이야. 친자식보다 더 끼고 살았다잖아. 자식이 복이야, 복. 아직 확신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공포가 쐐기처럼 박혔습니다. 미경이가 키운 딸. 저기 서 있는 저 상주가 내가 버린 내 핏줄이라는 거리요. 도망쳐야 해. 본능적으로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들키면 안 된다. 내가 저 아이를 버린 비정한 어미라는 걸 내 친구 미경이가 알면서도 거뒀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발을 떼려고 했습니다. 당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니 계단으로라도 뛰어서 이 지옥 같은 곳을 빠져나가야 한다고 머리는 소리치는데 야속하게도 발이 바닥에 본드처럼 붙어버렸습니다. 보고 싶다. 한 번만, 딱 한 번만이라도 내 딸 얼굴을 보고 싶다.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리움이 공포를 뚫고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잘 컸는지
밥은 잘 먹고 자랐는지, 엄마 없이도 구김살 없이 컸는지, 죄인인 주제에 뻔뻔하게도 그게 너무나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빈소 입구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도둑처럼 숨을 죽이고 내 딸을 훔쳐보기 위해서 말이죠. 화장실 앞 복도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빈소 안으로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아 그늘에 숨어 빈소 안쪽을 훔쳐보았습니다.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상주 완장을 찬 지수가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이 저렇게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 하얀 피부, 슬픔을 억누른 채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 미경이가 정말 공주처럼 키웠구나. 안도감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내가 키웠다면, 내가 데리고 있었다면 저렇게 곱게 클 수 있었을까? 아마 새벽 장사 끝나고 돌아온 내 피곤한 눈치부터 살피며 가난을 먼저 배웠겠지. 쓴물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문객 한 명이 영정 앞에 국화꽃을 놓고 물러났습니다. 꽃줄기가 다른 꽃들과 달리 아주 조금 삐딱하게 놓여 있었죠. 지수의 시선이 그 꽃에 머물렀습니다. 손이 멈칫하더군요. 그러더니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삐뚤어진 꽃줄기를 옆에 놓인 꽃들과 정확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반듯하게 고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리본 끝자락을 손끝으로 야무지게 매만져 주름을 폈습니다.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저건 내 손버릇이었습니다. 바느질 일감 받아다가 밤새 재봉틀을 돌릴 때 실밥 하나라도 삐져나와 있으면 죄다 뜯어내고 다시 박아야 했던 나. 숟가락 하나를 놔도 줄을 맞춰야 마음이 편했던 내 강박적인 습관이 저 아이 손끝에 그대로 박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30년을 떨어져 살았는데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것까지 닮았을까요? 지수가 잠시 조문객이 끊긴 틈을 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피곤한지 목을 뒤로 젖히며 눈을 감더군요. 그 고단해 보이는 옆얼굴, 목을 젖히는 각도마저 거울 속 내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내 딸이구나. 머리로 따지기 전에 가슴이 먼저 알아버렸습니다. 저 아이는 내 배 아파 낳은 내가 버린 내 핏줄이 맞았습니다. 미경이는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운명이었을까요? 죽은 친구에게 묻고 싶었지만 영정 속 미경이는 그저 말없이 웃고만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저 완벽하고 기품 있는 장례식에 나 같은 게 끼어들면 오점이 될 것 같았거든요. 하얀 도화지에 떨어진 시커먼 먹물 한 방울. 그게 바로 지금의 나였습니다. 가자. 여기서 더 얼쩡거리다간 들킨다. 내가 엄마인 거 알면 저 아이 인생에 흠만 된다. 입술을 꽉 깨물고 몸을 돌리려던 찰나였습니다.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으려고 흡 하고 숨을 삼키는 소리가 새어나갔나 봅니다. 지수가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숨어있는 기둥 쪽을 정확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황급히 몸을 돌려 옷매무새를 다듬는 척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이 따가웠지만 다행히 지수는 내 쪽을 한번 쓱 보더니 다시 고개를 숙이더군요. 그저 지나가는 조문객이겠거니 하고 넘긴 모양입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이대로 도망칠까?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갈까? 수십 번도 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친구 가는 길에 술 한 잔은 못 올려도 꽃 한 송이는 나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가까이서 한 번만 더 보고 싶다. 내 딸.
나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 나는 그냥 친구 조문 온 거다. 죄인이 아니라 옛 친구로 온 거다. 스스로 최면을 걸며 빈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훅 끼쳐오는 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영정사진 속 미경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경아, 너 다 알고 있었니? 나 벌 주려고 부른 거니? 아니면 내가 이렇게 잘 키웠다고 걱정 말고 살라고 부른 거니? 국화 한 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꽃을 쥔 내 손이 영정 앞에 놓는 그 짧은 순간에도 덜덜 떨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하마터면 꽃송이를 놓칠 뻔했습니다. 내가 키운 딸이 보고 싶어서 염치 불구하고 왔다. 미안하다, 미경아. 정말 미안하다. 영정 앞에서 2번 절을 하고 몸을 돌려 상주 쪽을 향했습니다. 드디어 지수와 마주 섰습니다. 멀리서 볼 때보다 훨씬 더 곱더군요. 그리고 훨씬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검은 상복 위로 드러난 목선이 애처로울 만큼 가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맞절을 하고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수가 숨을 한번 깊게 삼켰습니다. 울음을 억지로 삼키느라 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끌어올리는 그 힘겨운 숨소리가 내 귀에 비명처럼 꽂혔습니다. 고개를 들어 지수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가는 붉어져 있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독하게 참아내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나는 봤습니다. 국화 리본을 쥐고 있는 지수의 하얀 손끝이 미세하게 아주 가늘게 파르르 떨리고 있는 것을요. 아, 너도 참고 있구나. 나도 모르게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30년 전 내가 너를 보낼 때 그랬던 것처럼 너도 지금 어미 잃은 슬픔을 저 떨리는 손끝으로 악착같이 버텨내고 있구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분하지만 물기 어린 목소리. 그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원래라면 상주에게 뭐라고 위로라도 건네야 했을 겁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힘내세요.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남들은 잘만 하는 그 뻔한 인사치레가 내 입에서는 맴돌기만 할 뿐 나오질 않았습니다. 내가 감히 무슨 말을 해? 자격도 없는 내가 너한테 무슨 위로를 해? 입술만 벙긋거리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황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방명록 쪽을 힐끔 쳐다봤지만 펜을 잡을 엄두조차 나지 않아 그냥 지나쳤습니다. 도망치듯 신발을 신고 쫓기듯 빈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신발을 구겨 신는 내내 뒤통수가 따가웠습니다. 마치 지수가 내 등 뒤에 죄를 잃고 있는 것만 같아서요. 빈소를 빠져나와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찬물을 틀어놓고 손목까지 푹 담갔습니다.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차가운 물속에서도 진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죄책감에 잔뜩 질려 창백했습니다. 그냥 가자. 더 있다간 들킨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겨우 한 번 본 얼굴인데 가슴은 30년을 만난 것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야윈 어깨로 혼자 상주 노릇을 하고 있는데 엄마라는 작자가 빈손으로 왔다가 도망치듯 가는 게 말이 됩니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면서 은행에 들러 찾은 오늘 내가 융통할 수 있는 거의 전부인 돈 5만 원짜리 지폐 10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펜을 갖다 댔습니다. 이름을 써야 하는데 도무지 쓸 수가 없었습니다. 김영순. 그 세 글자를 적는 순간 모든 게 연결될 것 같았습니다. 들킬까봐. 아니,
내 존재가 저 아이 인생에 흠집을 낼까봐 겁이 났습니다. 결국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봉투 한가운데 이름 없이 딱 두 글자만 적었습니다. V. 그리고 가방 속에서 꼬깃꼬깃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구구절절한 사연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쓰고 싶은 말은 태산 같았지만 그건 내 욕심일 뿐이니까요. 꾹꾹 눌러 담은 마음을 딱 두 마디로 줄였습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돈과 메모지를 봉투에 넣고 풀로 꼼꼼하게 붙였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다시 로비로 나갔습니다. 접수대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직원이 방명록을 펴놓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다가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성함이랑 연락처 한번 부탁드릴게요. 직원이 볼펜을 내밀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바빠서요. 짧게 대답하고 몸을 돌렸습니다. 등 뒤에서 직원이 의아한 듯 봉투를 확인하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이름도 없는 봉투, 연락처도 없는 조문객. 이상하게 생각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도망치고 싶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비상구 문을 열고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쿵, 쿵, 쿵. 계단을 밟는 소리가 내 심장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미경아, 잘 가라. 지수야, 부디 행복해라. 속으로 빌며 1층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에 닿자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다시는 볼 일 없겠구나. 그렇게 내 낡은 구두가 아스팔트 바닥을 밟으며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저기요. 잠시만요. 등 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접수대 직원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이름이라도 쓰고 가라고 잡는 거겠지. 무시하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들려온 목소리에 내 발은 바닥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거기 검은 재킷 입으신 분, 소매 끝 해진 분. 잠시만요. 그건 직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방금 전 빈소에서 들었던 물기 어린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초라한 행색이 기어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모든 소음이 음소거된 것처럼 오직 지수의 거친 숨소리와 내 심장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돌아보면 끝이다. 내 딸이 내 초라한 몰골을 30년 전 자기를 버린 어미의 얼굴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냥 가면, 이대로 영영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공포를 뚫고 올라왔습니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지수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하얀 상복 차림으로 주차장 찬바람을 맞고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내가 접수대에 맡긴 그 흰 봉투를 꽉 쥐고서요. 저기요. 아까 접수대에 이거 두고 가신 거 맞죠? 지수가 봉투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눈빛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시선을 피하며 푹 숙인 채 웅얼거렸습니다. 아, 네. 제가 이름을 남길 처지가 아니라서요. 내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습니다. 거짓말이 서툴러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지수는 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봉투에 쪽지가 끼워져 있더라고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꽂아둔 메모가 빠져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접수대 직원이 그걸 보고 상주에게 전해준 게 분명했습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그 두 마디가 지수의 마음을 건드린 게 분명했습니다. 지수가 내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싸구려 구두와 낡은 검은 재킷. 내 비루한 차림새가 지수의 시선에 닿는 게 끔찍하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내 낡은 소매 끝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김영순 씨 맞으세요? 쿵. 내 이름 석자가 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동공이 지진 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정해야 하는데, 아니라고 잡아떼고 도망쳐야 하는데 내 눈빛이 이미 긍정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친구분 맞으시죠? 엄마 유품 정리하다가 수첩에서 봤어요. 영순이라는 친구분이 오시면 꼭 전해달라고. 지수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나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수첩 한 장이 내 목덜미를 붙잡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으려다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기다리셨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이모. 그 한마디에 억눌러왔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엄마라고 부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모라고는 부르고 싶었던 그 마음이 사무쳐서요. 나는 고개를 들 수조차 없어 바닥만 내려다보며 흐느꼈습니다. 미안하다 아가야. 내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오직 사죄뿐이었습니다. 지수가 품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겉표지가 다 닳고 모서리가 해진 손때 묻은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이거 엄마가 끝까지 베개 밑에 두고 보시던 거예요. 지수의 떨리는 손이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홀린 듯 그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펼치는 순간 훅 하고 낡은 종이의 벤백의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 묵은 냄새에 눈앞이 뿌얘졌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꾹꾹 눌러 쓴 미경이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1996년 5월 3일 보육원에서 아이를 데려왔다. 이름은 베넷 저고리에 적힌 대로 지수라고 짓는다.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내가 아이를 버린 지 며칠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미경이는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우연히, 정말 우연히 데려간 걸까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천리, 걸음마 엄마. 날짜마다 딱 한 줄씩 아이가 커가는 모습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수첩 중간쯤 빛바랜 페이지에서 내 시선이 멈췄습니다. 베넷 저고리 안쪽 붉은 실 매듭. 그날 영순이 내가 울면서 했던 말이 떠올랐다. 붉은 실 매듭. 그 5글자를 읽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0년 전 지수를 낳고 단추가 떨어졌는데 당장 흰 실살 돈 500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굴러다니던 붉은 실로 삐뚤빼뚤하게 단추를 달아줬었죠. 그게 너무 서러워서 미경이 앞에서 펑펑 울며 얘기했었는데 미경이는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아이 내 친구 영순이 핏줄이다. 영순이 딸이다. 미경이는 다 알면서도 30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죄책감에 시달릴까봐 혹은 내가 다시 찾아올 때까지 묵묵히 내 딸을 자기 딸로 품어준 겁니다. 수첩 마지막 장 유독 잉크 자국이 선명한 페이지에 짧은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병상에서 마지막 힘을 짜내어 쓴 글 같았습니다. 영순아, 널 대신해서 키운 게 아니다. 그냥 내 딸이라서, 지수가 내 딸이라서 키웠다. 그러니 미안해하지 마라. 고맙다, 영순아. 아이고, 미경아. 너 왜 이렇게까지 했냐? 나 같은 걸 왜 끝까지 감싸?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차가운 주차장 아스팔트 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30년 전 가난 때문에 버린 내 자식을 친구는 사랑으로 주워 담아 키웠습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도 못난 친구 마음 다칠까봐 이렇게 따뜻한 핑계를 남겨두고 갔습니다. 내 딸이라서 키웠다. 그 한마디가 내 가슴에 박힌 대못을 뽑아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한참을 말없이 나를 내려다보더니 들이쉬던 숨을 삼키고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엉엉 우는 내 등 위로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딸이 짐승처럼 울부짖는 내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죄인이다. 널 버린 죄인이다. 내 입에선 고장난 라디오처럼 그 말만 되풀이되었습니다. 차가운 주차장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나는 딸의 검은 상복 자락이 눈물에 젖도록 울었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젖은 어깨를 더 단단히 감싸 안으며 내 귀에 대고 또박또박 말해주었습니다. 아니에요. 미경 엄마가 항상 그랬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리지만 단단하게 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날 버린 게 아니라고. 날 살리려고. 세상에서 가장 아픈 선택을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 절대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미경아, 너는 대체 어디까지 내다본 거니? 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 편이었구나. 친구가 30년 동안 딸에게 심어준 건 원망이나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해였고 용서였고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랑이 너무 벅차고 부끄러워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모, 지수가 나를 불렀습니다. 이제 그만 울고 엄마 배웅하러 가요. 엄마도 이모가 옆에 있어주는 걸 제일 원하실 거예요. 지수가 내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멸치 똥 따느라 까맣게 물들고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내 손을 그 하얗고 고운 손이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 온기가 손끝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져 와 얼어붙었던 내 죄책감을 녹여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수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비틀 일어났습니다. 다시 빈소로 돌아가는 길.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는 어딘가 닮아 보이는 두 여자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발인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상주 뒤에 서서 친구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켰습니다. 향 연기 너머로 영정 속 미경의 입가가 조용히 걸려 있었습니다. 아까는 나를 비웃는 것 같더니 이제는 영순아 고생했다. 이제 마음 좀 내려놔라 하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헌화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지수가 내 손에 하얀 국화 한 송이를 쥐어주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꽃을 영정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고맙다 미경아. 정말 고맙다. 내 딸 지켜줘서 고맙고 나 다시 숨쉬게 해줘서 고맙다. 내가 내 딸의 엄마라서 정말 다행이다. 속으로 수천 번을 되뇌었습니다. 이제 나는 욕심내지 않을 겁니다. 지수에게 엄마 소리를 듣고 싶은 욕심 같은 건 애초에 버렸습니다. 지수의 엄마는 오직 한 사람, 이미경 뿐이니까요. 나는 그저 가끔 안부를 묻고 먼 발치에서 지켜봐주는 맘 좋은 이모로 남을 겁니다. 미경이가 비워둔 그 한 자리를 아주 조용하고 따뜻하게 채워주는 그림자로 살 겁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는 길, 하늘이 유난히 파랗더군요. 지수가 내 손을 놓지 않고 로비 회전문 앞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이모. 또 연락드릴게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30년 전 억수같이 쏟아지던 빗속에서 끊어졌던 인연이 오늘 친구가 남겨준 수첩 하나로 다시 이어졌습니다. 미경이가 죽으면서 놓아준 다리 위에서 낳은 엄마와 기른 딸은 비로소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엔 원망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두 엄마의 사랑을 먹고 자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딸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선생님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선생님의 고단한 나날에 잔잔한 평안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